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지금 이 시각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첫 종전 협상을 위해 도착해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6주 만입니다.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던 양측이 이제 종전이냐 충돌 재개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협상장에 앉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먼저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 대표단 모두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지만 협상 개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대표단이 오늘 정오 무렵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 협상 시기와 방식을 정했고 한국 시간 오후 9시 이후에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양측이 각각 별도의 회의실에 머문 채 파키스탄 측 인사들이 중재자로 오가며 입장을 전달하는 간접 회담 형식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협상단 규모도 주목되는데요. 미국은 협상단을 이끄는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와 함께 안보, 의전 인력을 포함해 30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란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경제 안보 인사를 포함해 약 70명 규모의 대표단이 현재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이란의 대표단 규모를 초기 정찰 수준이 아니라 협상이 최종 단계일 때만 파견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회담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네, 벤스 부통령은 앞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미국을 속이려 한다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함께 내놨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를 통해 레바논 휴전과 이란 동결 자산 해제를 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조건들이 수용될 경우에만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실제 미국이 이란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협상에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미 언론과 달리 협상이 하루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는 이란 핵물질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직전까지 상대를 압박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무기 금지에 협상 방점을 찍었습니다. No nuclear weapon, number one. You know, I think it's already been regime change, but we never had that as a criteria. No nuclear weapon. That's 99% of it. 앞서 제시한 15개 항의 종전안에서도 이란 핵시설 해체와 우라늄 농축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미 핵물질 상당량을 은닉해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란이 기존 10대 요구에 대한 수정안 역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쟁점을 무기급인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로 좁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핵심 난제로 꼽힙니다. 협상 직전까지 트럼프는 곧 열릴 것이라고 자신한 반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히려 관리 수준 격상을 발표하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تنجی هرمز برونش الان و آینده باید با ما باشه. 이란 대리 세력을 놓고도 미국은 지원 중단을, 이란은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미사일 제한, 중동 내 미군 철수, 이란 제재 해제 등도 의제로 거론됩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압박했지만 이란 역시 숨진 어린이들 사진을 내세우며 협상장으로 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전쟁 전 하루 140여 척의 배가 지나다녔던 해협의 통행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데요. 이란은 자신들이 설치한 기뢰를 찾아내거나 제거할 능력도 부족해 해협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 통행량을 보여주는데 붉은색인 유조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에도 사실상 해협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14척 가운데 최소 9척은 이란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과 블룸버그도 이 기간 불과 10여 척 이내의 배들만 해협을 건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40척 정도가 통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불과 10% 남짓한 수준입니다. 이란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기뢰가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찾기도 어렵고 위치도 사실 표기도 안 해놓은 것 같고 계속 떠다니거나 뭐 계류돼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뉴욕타임스도 이란은 해협에 설치한 규례를 모두 찾아낼 수 없고 제거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해협이 열려 있다면서도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re are technical restrictions because of the war zone and because of many arrangements that Iran did during the war, during this aggression against Iran. So there are some technical restraints.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가 미국과 이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도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면 회담을 합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인데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폭음과 함께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폭삭 주저앉은 건물 잔해를 해치며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هون بيصير لهم على مدرسة الغزالي على بعلبكة على عروة يعني فاجأ العالم.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연일 맹폭을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2,000명을 넘겼습니다. And we do know from the Lebanese Health Ministry that so far the death toll has topped 300 people killed in just that day, as well as more than 1,800 people wounded. 미국과 이란의 휴전 선언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네타냐후가 레바논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이스라엘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측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두고 첫 대면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주미 레바논 대사와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마주 앉고 주 레바논 미국 대사가 중재를 맡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회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통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종전이냐 확전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긴장 상태가 더 지속되느냐. 분수령을 맞은 중동전쟁의 향방을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더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회담 시작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일단 판은 안 깨졌습니다.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이 회담으로 오는 과정도 위태위태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왔다는 게 긍정적이죠. 모두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동시에 협상단이 대규모로 구성된 것도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은 이 협상단이 실제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JCPOA라고 알려진 2015년의 합의도요. 그 내용이요. 159페이지나 돼요. 이번에도 실질적인 합의를 하려면 이렇게 대규모가 와서 구체적인 문항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표단만 일부 왔으면은 실질적인 진전은 더딜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까지 가능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핵심은 역시 이란 핵, 호르무즈 해협 또 그리고 막판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 같습니다. 근데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잖아요. 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뭐 가능한 구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무조건 고농축은 빼라 이렇게 할 테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도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농축 우라늄을 할 권리는 보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에서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고 이란이 일부는 그런 권리는 보유하는 그런 식의 타협이 가능하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이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이란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손에서 놓는 건 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국제적 관리에 이란이 참여하거나 또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협상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회담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몇 가지 도전 요인이 있어요. 양측이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첫째, 협상의 영역인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보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 핵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사실은 정권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넘어가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까지 안전을 담보하는 좀 폭넓은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선행 조치를 취해라 이런 부분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하다 보면 협상이 또 결렬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을 가급적 단기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란 측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 제이디 벤스 대통령이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란 측이 신뢰가 떨어진다 하고서는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물은 존재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으려고는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상이 깨지게 되면은 얻는 피해가 커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협상이 깨지면 미국이 이란의 전력시설, 원유시설, 그러니까 하르그 섬까지 폭격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란의 경제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협상이 끝난 이후에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원유 가격과 물류망에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안보를 중요시해야 할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 나아가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금융의 불안정을 낳게 되면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봄비와 함께 벚꽃은 빠르게 졌지만 이번엔 노란 유채꽃이 봄의 정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 지역은 반팔이 더 어울리는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변이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살랑살랑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들판이 넓잖아요. 그래서 유채꽃이 항상 만개하고 너무 좋아요. 나들이객들은 유채꽃에 파묻혀 추억을 남깁니다. 하나, 둘. 김치! 벚꽃은 바람에 흩날려 하얀 꽃비로 사라졌지만 노란 유채꽃은 그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합니다. 벚꽃이 너무 빨리 졌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유채꽃이 너무 만발하니까 너무 좋아요. 푸른 바다와 맞닿은 해안선을 따라 곳곳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무채색 현무암 돌담 사이사이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솔직히 제주도 날씨가 추울 줄 알고 다 두껍게 입었는데 지금 땀나고 너무 더운데. 오늘 남부지방은 낮 최고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경남 밀양은 26도를 웃돌며 초여름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네, 주말마다 나들이 가는 차량 많이 늘었는데요. 남보다 빨리 가겠다고 버스 전용 차로를 타는 얌체족도 덩달아 기승입니다. 단속 2시간 만에 119건이 적발됐는데 결혼식장에 늦어서
장례식에 급히 가느라 변명도 다양했습니다. 금지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차량으로 가득 찬 고속도로 위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카니발 속도 줄이세요. 카니발 속도 줄이세요. 9인승 차량에 2명만 탄 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겁니다. 네. 또 다른 9인승 차량 역시 탑승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타지 않으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암행 순찰차를 타고 경찰관들과 동행해 봤는데요. 탑승자 6명이 안 돼 적발된 사례가 30분 동안 2건이나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까지 버스 전용차로 134km 구간을 순찰차 17대가 2시간 단속해 119건을 적발했습니다. 90%가 승차 정원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당부드립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네, 대전 동문원을 탈출한 늑대. 행방이 묘연해진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당국이 열화상 드론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색 범위 확대에 나섰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드론이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소방대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산 곳곳을 훑어봅니다. 지난 8일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의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색당국은 야간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도 좋아지고 했잖아요. 저녁에는 열화상으로만 주력으로 해서 늘릴 거라고. 늑구가 직접 굴을 파고 숨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도 5월드 반경 6km까지 넓혔습니다. 수색이 이뤄진 치유의 숲과 주변 야산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고 5월드도 주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죠. 도시락도 쌓았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수색당국은 현장에서 늑구를 발견하면 거점 지역으로 몰아간 뒤 포획틀로 안전하게 유인할 계획입니다. 얼른 늑구가 와서 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쓰는 모든 분들 다 그냥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늑구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SNS 텔레그램에 최근 들어 각종 범죄 사이트를 백화점처럼 모아놓은 단체방이 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과 보복 대행, 대포 통장 거래까지 다양한 범죄 사이트에 손쉽게 연결해주는 이른바 링크 공유방, 링공방인데요. 취재진이 들어간 방마다 수천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암호화폐로 카지노와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다는 홍보글이 올라온 대화방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도박은 물론 자금 세탁, 보복 대행, 음란물 시청, 대포 통장 판매까지 각종 범죄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 공유방, 일명 링공방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범죄 조직들이 하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면 링공방은 백화점처럼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공방마다 참가자가 1,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에 달합니다. 링공방 운영자들은 불법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5,000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링공방입니다. 이 방 운영자와 제휴를 맺은 불법 사이트 계정들 옆엔 인증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광고 대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홍보 대행 역할만 수행했다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범죄자를 이제 찍힐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약간 좀 회피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이라고. 범죄 조직과 손쉽게 연결해주는 SNS 채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네, 노란봉특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산업계 현장 어떻게 변했을까요? 벌써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격변을 맞은 노사 문제 사회정책부 최원국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한 달 만에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일 기준 하청노조 1011곳이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은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은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수로는 14만 명인데 전체 조합원 277만 명의 5% 정도 수준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교섭 절차에 돌입한 원청은 총 33곳인데요. 한동대의 경우 지난 9일 노사가 첫 상견례도 가졌습니다. 네,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도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는데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먼저 인정 판정을 받았고 쿠팡, 국민은행 같은 대기업은 물론 한전이나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에서도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단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조별로 따로 교섭하겠다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하청노조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다만 노조 간 성격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11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판단이 나왔는데 인정 13건, 기각 6건입니다.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 등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이 인정됐고 쿠팡과 S-오일 등에 대해선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의 차이가 없다며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면서 각 기업마다 희비도 엇갈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포스코의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노조 3곳과 교섭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한노총과 민노총 하청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원청 노조를 포함해 최소한 3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각각의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해야 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학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더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원활한 교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고 산업 현장 전체가 계속 쪼개기 교섭처럼 분화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청 직원을 직고용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지난 8일 포스코가 하청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포스코 전체 협력사 직원이 10,000명이니까 70% 수준에 육박하는 큰 규모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충북 음성공장에 협력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차라리 하청 노동자를 직접 관리해서 교섭이나 사고, 소송 등 리스크를 줄이자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기존 포스코 노조가 공감대 형성이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노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네, 기존 직원들과 하청 직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한데요. 결국 서로의 간극을 줄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엔 여전히 우리 선박 26척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벌써 고립된 지 40일이 넘었는데 선원들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위협에 트라우마까지 호소하지만 배를 떠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립된 선원들에게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원경으로 선박 주위를 살피는 선원.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운항을 멈췄지만 감시 태세를 늦출 수 없습니다. 미사일 공격에 불길이 치솟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드론을 수차례 목격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제 계속 갖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들은 어떤 전쟁 포로나 다름이 없거든요. 고립이 길어지면서 선원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Mr. Cook, how many days remaining? 45 days. 식료품을 추가 보급받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들이 한꺼번에 식료품을 구하다 보니 현지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진통제로 버티는가 하면 물 사용도 아낍니다. 계속 소모되는 거라서 걱정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생활용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을 끓이려면 그만큼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번 주 휴전 소식에 기쁨도 잠시. 한 선박은 두바이로 향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2천여 개의 선박들이 한순간에 몰릴 수 있는 데다가 기뢰 위치 등 통항 정보가 없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해서 기뢰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자폭 드론이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40일 넘게 버티고 있는 선원들. 무사히 육지를 밟는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팔레스타인 아동 고문 주장 영상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죠. 이후 이스라엘 정부와 이 대통령이 오늘 SNS상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글을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고, 이 대통령은 반인권 행동에 대한 지적인데 실망이라며 직접 재반박을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 외무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공유한 영상은 2년 전에 조사돼 해결된 사안이라며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통령이 2024년 사건을 들춰내 현재 발생 사건처럼 묘사한 가짜 계정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건데, 이 대통령은 약 3시간 뒤 재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공개 비판하며,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이 뜬금없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 대통령 발언은 홀로코스트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스라엘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유감을 표했는데, 야당은 외교적 자해행위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로 상대국을 모독해놓고 오히려 그들의 항의를 실망이라 치부하며 훈계만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상식에 반발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며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정부가 추경 편성에 착수한 지 30일 만에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핵심은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나눠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비 4조 8천억 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나눠주는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로 한정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 공연 티켓 할인권 예산이 각각 271억 원과 41억 원 반영되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영화표를 나눠주고 있다며 전쟁 추경이 아닌 양당의 선거용 돈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중국인 우대 예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쉐쉐 예산은 박스가리만 되었을 뿐 제대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와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은 각각 1,000억, 2,000억 원씩 증액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부산시장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진우 의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되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전 후보의 통일교 의혹 불기소를 놓고는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당내 경선을 벌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인천과 울산, 경남, 강원에 이어 부산 대진표가 정해진 건데 국민의힘 현역 시장과 도지사 가운데 경선을 거쳐 공식 후보가 된 건 박 시장이 처음입니다. 박 시장은 부산 시민과 함께 월드클래스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또 우리 보수도 그 속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습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전 후보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의 시효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330만 부산 시민의 심판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전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수원을 찾아 부산 출마를 재차 시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아직 선거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부당하게 제명된 날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말했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무공천 가능성에 대해 후보를 내는 게 수권 정당의 의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SNS 라인상에서 공방을 벌이며 공개 충돌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요즘 감쪽같이 조작된 영상들이 SNS상에 참 많은데 우선 이 대통령이 처음 올린 그 영상은 이렇게 조작된 그런 영상은 아니죠? 네, 이스라엘군이 무장정파 하마스와 한창 장기전을 벌이던 시기에 촬영된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확산했던 2024년 9월쯤에 이미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가 나왔고요. 공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전 여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이스라엘군이 어린이를 고문하는 거란 주장이 담겼는데요. 이 대통령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당시 외신 보도들에 비춰보면 허위이거나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게 2년 전 영상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올린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메시지는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글을 게시하기 전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야권을 중심으로도 이스라엘 정부에 이런 비판이 나올 빌미를 줬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외교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멈추고 즉흥적인 SNS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려 했던 메시지의 본질이 결과적으로는 영상 진위 공방에 좀 가려졌다, 이런 아쉬움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좀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월이었죠.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 캄보디아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빈말 같나,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는 글을 캄보디아 언어로 올린 건데요.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을 겨냥한 글이었지만 이 외교 결례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게시물은 삭제된 바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진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텃밭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된 전북지사 경선 후유증이 좀 상당합니다. 네.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논란에 이어서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은 어제 재심 신청 의사를 곧바로 밝혔고요. 또 오늘부터는 국회 본청에서 전격적인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당사 앞에서는 지지자들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져요.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정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이원택 의원을 감쌌다는 게 안호영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들의 시각입니다. 정 대표가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을 끊는 수준의 강도 높은 징계를 속전속결해놓고 이 의원의 사안은 다른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정 대표를 돕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북 경선이 전초전 성격이 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언급하면서 경선 불복은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전쟁 파고 속에서도 반도체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실적까지 내놓으면서 40만 전자, 200만 닉스라는 파격적인 전망치까지 등장했는데 희망 회로인 건지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을 탄 건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 57조 원의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겁니다. 중동전쟁 공포로 16만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도 2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에선 15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크 산업에서 15년마다 나타나는 큰 메가 트렌드가 AI 투자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전쟁에도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1,000조 원대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를 40만 원, SK하이닉스는 2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시크리컬적 요소를 벗어나고 있다. 파운드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다만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늦어지면 반도체 수요가 꺾일 수 있고 AI 과잉 투자와 거품론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약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빅테크 업체들 AI 관련된 투자 기조가 유지가 될지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따라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쓸만하더라 얘기가 들리면 크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내 실적을 선반영하는 만큼 2분기 실적이 주가의 고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발사된 지 열흘 만인데 54년 만에 달에 다녀온 비행사들 엄청난 여정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오리온 캡슐이 분리됩니다. 대기권에 진입해 빠르게 떨어지는 유인 캡슐 오리온에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8시 7분, 오리온은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에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와이즈먼 사령관은 착수 직후 엄청난 여정이었다며 안정적인 상태고 모두 이상 없다고 전했습니다. I saw Victor as he was sitting on the edge of the helicopter on the flight deck of the ship, and he was smiling and in good spirits. And everything we've been hearing from the surgeons is.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을 돌며 운석이 달의 충돌에 보이는 섬광과 소행성 충돌로 만들어진 분화구 등 달의 다양한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측했습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다녀온 인류란 기록도 세웠습니다. 달 기지 건설과 자원 확보, 나아가 화성 등 심우주 탐사로 진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입니다. And ultimately, we're building toward a moon base to establish a sustained presence on the lunar surface.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내년 중에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수준의 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